어서오세요. 고갈 모든 건 나른마상입니다. 바로 수업 시작하죠. 자, 136페이지 피면 적절성과 창의성을 고려한 국어생활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 바다에 물볼에 젖어오는 푸른 나무 그늘 아래 네가 말없이 서 있을 적에 여기까지만 일단 볼게요. 일단 먼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는 이걸 먼이라고 씁니다. 하지만 이것보다도 이거 말고 왜 먼이라고 이렇게 느렸었을까? 라고 생각한다면 쉽게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느려 쓴 데는 이유가 있겠죠. 왜? 먼은 정말 멀게 안 느껴지거든요. 근데 먼은 멀게 느껴지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사실 뭐 말이 안 되지만 먼 이렇게 된다면 이 친구는 더 멀게 느껴지는 것이죠. 뭐 근데 실제로 이렇게 쓰는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길게 느려 쓰는 표현을 통해서 더욱더 멀리 있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어떤 시적 허용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이미 시적 허용에 대한 부분은 그 중학생 때 이미 다 배웠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물보래라고 했는데 이 물보래는요, 이건 원래 물보라를 얘기한 것입니다. 물보라의 어떤 지역 방언이에요. 그러면 지역 방언을 왜 굳이 살렸었느냐 라고 한다면 이 친구는 지역적 특색을 살리기 위한 지역적 특색이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요. 아니면 지방색이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그 지방 고유의 그 느낌을 살려주기 위해서 이 사투리를 사용한 것이라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그늘 아래 네가 말없이 서 있을 적에 사실 우리는 이거의 표준어는 이렇게 써야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내가 말없이 서 있을 적에 라고 한다면 이 말이 우리가 입말로는 야 네가 그랬잖아, 네가 말없이 서 있을 적에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네가 라고 발음하기 때문에 그 발음 그대로의 어떤 구어체적 느낌을 얘는 구어체적 느낌을 살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변형을 시켜서 쓴 것이라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네 육신이 마찬가지입니다. 네 육신이 이거 구어체적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육신의 어dim에 있든지 어dim에도 이것도 사투리라고 볼 수 있어요. 이쪽이죠. 사투리. 자, 그래서 이 친구는 원래 어디라는 말이 표준어지만 굳이 사투리를 또 사용했다는 점 역시 지방색을 살려주기 위한 시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사 이거는 원래 표준어가 뭐냐면 이제야입니다. 이제야. 하지만 얘도 사투리더라. 역시 이 사투리를 쓰므로 해서 얻어진 효과보다 지역적 특색, 지방색을 느끼기 위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문학 작품에서 언어의 사용 양상을 분석해 보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일부러 국어 규범을 지키지 않는 표현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지역 방언이라든지 아니면 구어체 아직 말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설명해 주자면 우리가 흔히들 입으로 하는 말의 그 습관을 그대로 문체로 글로 문장으로 문자 언어로 쓴 것을 구어체라고 합니다. 그 느낌을 살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그러느냐? 그것에 따른 어떤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시인들은, 그러니까 문인들은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것이죠. 일부러. 왜 지키지 않느냐? 왜 지역방언 살려서 쓰느냐? 왜 우리들이 흔히 하는 입말의 느낌을 살린 표현들을 사용하는 것인가요? 라고 묻는다면 어떤 표현의 효과가 높아진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네. 표현의 효과가 높아지죠. 앞서 말했듯이 사실 멀게 느껴지는 건 이것보다는 먼이 더 멀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시적 허용을 통해서 규범을 지키지 않는 표현을 통해서 표현의 효과를 높이는 방법으로서 사용하는 것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또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방법으로 쓰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크게 문학작품 언어사용 양상에서 규범을 지키지 않거나 지역방언, 구어체 느낌을 살린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효과가 뭐길래 그래요? 그럼 첫 번째, 표현의 효과가 좀 더 강렬해지고 좀 더 세집니다. 네, 그 다음에 의미를 강조하는 이 두 가지의 효과가 있다더라. 그것만 잘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자습서에 언급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르쳐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래로 다시 돌아와서요.
자, 밑에 이 박스 글 봅시다. 내일은 내 생일, 18번째 생일, 작년 생일은 휴일이라 친구들이랑 놀러 갔는데 올hen 뭐 이런 식으로 줄임말 있죠. 그럴 수 없어서 아쉽당. 우리가 지금 현재는 잘 쓰지 않는, 근데 그러니까 이 글자 속에서만, 이 가상 공간의 언어에서만 이렇게 쓰는 표현들 있죠. 실제로 아쉽당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좀 징그럽기도 하고요. 예, 그죠? 근데 카톡같이 아니면은 인터넷 온라인상의 가상 공간에다가 글을 쓸 때는 이런 식의 이응을 종성으로 쓰는 그런 표현들을 쓰긴 합니다. 네. 현정 지호야 생일 축하한당. 내 선물은 문상. 이거는 줄임말이죠. 그죠? 준이 누나 생축 생일 축하해. 내일 친구들 불러서 생파 생일 파티 해야 되는 거 아님? 뭐 이런 식으로 이모티콘. 예전에 이모티콘의 그 대중화를 불러왔던 분 있죠. 귀연이라는 작가 있습니다. 수업 시간 때도 설명했었을 거예요. 아마 그놈은 멋있었다, 늑대의 유혹 등등의 아주 주옥 같은 작품을 남기셨던 분. 그 소설책 속에 이런 이모티콘, 그 다음에 저기 목욕탕 표시 이런 거 사용해가지고 상당히 인기 끌었던 분이 있습니다. 네. 그때부터 좀 더 이모티콘이 많이 활성화가 됐죠. 그죠? 그러면서 은하 언니 격하게, 야 이건 심하게 줄였죠. 축하해염, 해염 이것도, 예, 해염 이런 표현도 또 쓰기도 합니다. 상당히 좀 귀염귀염한 그런 느낌의, 그죠? 영빈 생일 축하해. 이런 식의 어떤 축약된 발음을 그대로 발음되는 대로 적는 경향도 있습니다. 많이, 얘도 역시 원래 많이이지만 발음되는 대로 그냥 많이라고 이렇게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생파는 해야 쥐 이런 표현들. 자, 그럼 여기 이 가상 공간 속에서 언어를 사용하는 양상들이 어떤 식의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밑줄 쳐본다면 이렇게 밑줄 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아쉽당, 축하한당, 치읓, 키읔, 해엄, 해야지처럼 공식적인 글에서 쓰지 않는 표현을 쓴다는 것. 이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했고요. 자, 그 다음에 문상, 생축, 생파 이런 것처럼 줄임말이 나타나 있다. 이거는 두 번째라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특징. 그리고 생일 축하한당, 내 선물은 누나 생축 하는 것처럼 띄어쓰기를 하지 않거나, 이거는 세 번째 특징이라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축하, 많이와 같이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고 있다. 이것도 밑줄 쳐야 되겠죠. 소리 나는 대로 표기. 이거는 네 번째겠죠. 또한 어떻게 한대요? 문장 부호를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다. 자, 이 친구는 다섯 번째 특징이라 볼 수가 있겠죠. 문장 부호들 뭐 이런 것들, 예,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처럼 인터넷 블로그나 누리소통망의 가상공간에서는 표현의 효과를 높이고 의미를 강조하기에 표준어를 사용하지 않거나, 자, 그러면 이렇게 가상공간에서 이런 언어 사용 양상을 보이는 이유가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 이것이죠. 표현의 효과를 높이고, 아까랑 비슷하죠. 똑같은 거 아닙니까? 표현의 효과를 높이고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이게 1번 목적입니다. 목적. 그 다음에 특히 줄임말 쓰거나 단어를 소리나는 대로 쓰는 것은 글자 입력을 어떻게 하기 위해, 글자 입력을 쉽고 그 다음에 빠르게 하기 위해. 이게 목적 두 번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또한 일부러 구호교본을 어기고 창의적으로 새로운 말을 만들면서 재미를 추구하는 양상. 그러니까 뭐 때문에? 재미를 추구하기 위한 이유로 이런 말을 쓴다라는 얘기죠. 이게 세 번째. 알겠죠? 하지만 근데 이렇게 어긋난 표현 사용하면 의사소통을 방해할 수 있다. 어떤 면에서 의사소통이 방해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친구도 있을까 봐 설명해 줄게요. 이건 주로 세대 간의 언어 사용 양상이 다름에서부터 의사소통이 방해되는 양상이 드러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랑 이런 얘기를 한다면 사실 의미가 통하지 않을 때가 꽤 많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더라도 아저씨 아줌마에게도 이런 표현을 써도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을 방해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긋난 표현을 쓰면 좀 별로 좋지 않은 표현이기 때문에, 좋지 않은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주의를 늘 기울여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럼 이제 학습 활동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1번 보기의 문장에서 잘못된 표기를 바르게 찾아 고치라. 그와 관련된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의 조항을 찾아 고친 이유를 정리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고쳐보도록 하죠. 여기에는 일단 예시 답안으로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눈치가 배어서 오래 머물지 못하겠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배어서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쓰였다는 것은 이미 되다 라는 말에 어가 붙어서 배가 이어졌다는 배를 만들었다는 얘기인데 거기 뒤에 또 어가 있어요. 그죠? 그럼 이거는 잘못된 것이죠. 그죠? 사실 요게 어서를 살리기 위해서는 배, 서라고 하든가 아니면 이 어서를 살리지 않고 이걸 줄임 표현으로 아예 배서라고 하든가 둘 중에 하나로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는 계단을 한 번에 2단씩 뛰었다. 여기서 단위, 이게 품사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이 단위, 품사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맞습니다. 의존 명사죠. 그렇죠? 의존 명사입니다. 그러면 요 앞에 두는 무엇입니까? 두 단위라고 했어요. 의존 명사는 무엇의 꾸밈을 받는다고 했죠? 관용어의 꾸밈을 받는다고 했죠. 그럼 이게 관용사란 얘기죠. 근데 그 관용사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수를 가리키는, 숫자를 가리키는 관용사를 수관용사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때 수사와 그 다음에 수관용사를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수사 같은 경우는 체연이기 때문에 여기에 조사가 달라붙겠지만은 수관용사가 나온다면 뒤에는 주로 의조 명사가 뒤따라올 것이다. 이걸로 구분하면 좀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고 수업 시간에 얘기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기억하고 있다면 무난하게 수관용사와 수사를 구별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두 띄고 그 다음에 단이라고 해야 되겠죠. 의존 명사니까요. 의존 명사 띄워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식, 얘는 붙여야죠. 왜냐하면 이 친구가 접사거든요. 접사는 어근에 붙여 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쓴다면, 제대로 쓴다면 이렇게 두, 단, 씩이라고 써야 맞겠죠. 그죠? 이것과 관련된 그 한글 맞춤법은 제43항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굳이 보겠습니다. 나를 따라서 굳이 오겠다면 할 수 없지 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이거는 표기법 자체가 아예 틀린 것 같습니다. 원래는 굿이로 써야 되고 발음을 굳이라고 발음하는 것이죠. 그죠? 이것을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 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교체 현상에서 배웠었습니다. 뭐였죠? 맞습니다. 국의 음화, 특히 경국의 음화라고 얘기하자고 했었죠. 자, 그래서 이와 관련된 한글 맞춤법은 제6항입니다. 6항에 따라서 디귿 받침 뒤에 종속적 관계를 가진 이나 이런 거죠. 원래는 이나 혹은 희가 올 적에는 그 디귿이 요 디귿 말하는 거죠. 요 디귿이 지읒으로 소리 난다 하더라도 디귿으로 적는다. 자, 이렇게 자습서에 적혀 있어요. 뭐 굳이 고쳐 쓴 표기와 그 이유 요 부분의 빈칸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 다 적고 싶다면 이거는 그 줌 수업 때 그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학습활동 요거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일단은 지금은 설명만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리을. 이번 일에 대한 반대 의견이 생각보다 만만찮다. 요게 문제인 거죠. 만만찮다. 자, 이 만만찮다라는 말이 왜 틀렸는지 알죠? 원래 어떻게 써야지 맞는 표현입니까? 만만찮다 라고 써야지 맞는 것이죠. 여기서 이 찬이 문제인 건데 잔은 아니고 찬이 맞는 건데 그렇게 된 이유를 한번 분석을 해보자고요. 만만찮다를 분석해보면 이렇게 분석할 수 있어요. 만만하다 라는 말이 기본형으로 쓰였고요. 그죠? 그 다음에 만만하지 않다. 이게 붙은 거라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게 어떤 것들이 합쳐져서 이렇게 된 거냐면 하지 아니 몽땅 합쳐져서 찬이 된 거예요. 자, 이것과 관련된 거는 저기 한글 맞춤법 제 39항이랍니다. 거기에 선생님도 이런 거 몰라요. 39항인지 6항에 있는 것인지 그걸 다 아는 게 중요한 게 몇 항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됐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이유가. 그래서 하지 뒤에 아니 어울려 찬이 될 적에는 줄어드는 대로 그냥 그대로 적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만하지 않다의 주말은 만만찮다 라고 써야 되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마치 축약된 것 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하, 지, 안, 여기서 이 친구, 바로 히읗과 지읒이 만나면 축약된 형태로 치읓이 됐다 생각하자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어떻습니까? 소리값이 없는 친구니까 얘는 빼버리고 바로 이 친구가 이쪽으로 옮겨갔다고 생각하면 돼요. 히읗과 지읒이 만나서 치읓으로 축약 현상이 돼버리고 치읓이 이 초성 쪽에 첫소리 쪽으로 옮겨갔다. 그래서 찬으로 쓰이지 않았느냐 라고 생각하는 게 좀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요? 네. 어쨌든 하지 아니 줄어들으면 찬이 돼버립니다. 준 대로 쓰라 그거예요. 네, 줄어드는 대로 쓰라. 됐죠? 자, 그 다음에 미음 봅시다. 사회자가 이제부터 자기소개를 합시다 라고 말했다. 기억납니까?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 인용절을 아는 문장을 수업을 했을 때 그때 고와 라고가 있는데 특히 이 라고라는 요 표현은 이 표지는 직접 인용의 표지임을 우리는 배웠었습니다.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사회자가 말한 있는 그대로 토시 하나 바꾸지 않은 그대로의 어떤 대사를 옮긴 인용한 그런 문장이라 볼 수 있겠는데 근데 애석하게도 작은 따옴표가 쓰였어요. 때문에 여기에는 어떤 따옴표가 들어가야 됩니까? 큰 따옴표가 들어가야죠. 그래서 따옴표가 하나가 더 들어가고 여기도 또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사회자가 이제부터 큰 따옴표 자기소개를 합시다. 끝 따옴표 이렇게 라고 말했다 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이거 간단한 문제예요. 네. 자, 비읍 문장부터 들어갑니다. 자, 병아리 중에서 순놈을 숫병아리라고 한다. 자, 일단 요대로 발음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바로 이 친구들입니다. 순놈과 숫병아리. 사실 이게 틀렸어요. 원래는 올바른 표기는 이렇게 표기해야 되는 겁니다. 수놈이라고 표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숫병아리가 아니라 수평아리라고 표기하는 게 맞습니다. 일단 수놈부터 해결하죠. 왜 수놈이라고 이렇게 쓰냐면요. 그 표준어 규정 제1부 표준어 사정 원칙의 제7항에 따라 수컷을 이루는 접두사 수, 어떤 그 동물이든 그 앞에 암수 중에 구분한다면 수, 요 수를 숫이라고 쓸 일이 절대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죠. 무조건 수로 통일하여라. 알겠죠? 그래서 수놈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도 수평아리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숫 이런 거 없어요. 무조건 수로 통일하기로 한다 라고 자습서에 써있어요. 그러면 문제는 이거 아닙니까? 선생님 병아리인데 왜 평아리입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선생님이 추측컨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원래 이 평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중세국어까지 들어가야 돼요. 조선시대 때 우리가 썼던 우리말에 역사까지 끌고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원래 암과 수라는 말 뒤에는 히읗 종성체언이라고 해서 이렇게 히읗이 뒤따라다니는 어떤 단어들이 있어요. 머리라는 말도 그렇고 하늘이라는 말도 그렇고 꼭 뒤에 히읗이 뒤따라다니는 이런 단어들인데 얘를 히읗 종성체언이라고 해요. 이것까지는 알 필요가 절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병아리가 붙은 거죠.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도 병아리가 붙는 거죠. 근데 기억날란가 모르겠는데 이 히읗과 비읍이 만나면 뭐가 된다? 축약, 그러니까 거센소리 대기 현상이 일어나니까 피읍으로 바뀌죠. 기억나잖아요. 축약의 공식 기억나잖아요. 기억 안 나면 안 되는데. 자, 히읗을 중심으로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이 각각 얘네들이 히읗과 만나게 되면 각각의 거센 소리로 바뀌죠. 기역은 키읔이 되고 디귿은 티읕이 되고 비읍과 히읗이 만나면 피읍이 되고 지읒과 히읗이 만나면 치읓이 돼버리는 이 축약, 거센 소리 대기 현상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얘도 그 수 뒤따라오던 히읗과 그 다음에 병아리, 초성의 비읍이 만나서 축약처럼 이렇게 피읍으로 굳어진 게 아닐까. 그래서 수평아리가 된 게 아닐까라고 하는 게 좀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예. 이것과 비슷한 예로 이런 게 있습니다. 꼭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수탁, 암탉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발음도 그렇고 표기도 어떻게 했습니까? 수, 탁, 그 다음에 암, 탁이라고 쓰고 읽죠. 분명 그러하죠.
자, 그러니까 선생님의 생각에 의하면 중세국어 때부터 수, 히읗 플러스 닭 이렇게 만난 거야. 근데 여기에서 뭐가 히읗과 디귿이 만나니 거센 소리 대기가 일어나서 티읕으로 된 것이죠. 근데 이렇게 거센 소리가 되면 그 거센 소리를 인정하고 그냥 표기까지 그냥 반영하는 거예요. 거센 소리 된 대로 그냥 그대로 적으라. 그래서 수탁이 된 게 아닐까. 얘도 마찬가지. 되었죠? 자, 그 다음에 139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의 답변을 참고하여 아래 두 단어 중에 올바른 표기를 고르라. 그리고 그 이유를 쓰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질문이 뭐인가요? 질문이 뭔가요? 공깃밥인가요? 공기밥이 맞나요? 자, 그때 공깃밥이 맞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줍니다. 왜냐면 그도 그럴 것이 한자어 공기,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어근이란 얘기죠. 그 다음에 순우리말 밥, 이것도 어근이네요. 어근 플러스 어근이니까 공깃밥은 그러니까 뭐다? 얘는 합성어죠. 결합해서 이루어진 단어로 앞 단어가 모음으로 끝나고 공깃밥, 공깃밥으로 발음됩니다. 그렇죠. 여기다 다시 써볼게요. 공기 플러스 밥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앞 단어가 모음으로 끝났어요. 요거 말입니다. 요거. 바로 여기. 모음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공깃밥, 공깃밥 이렇게 발음되는데 따라서 사이시옷을 적는 조건에 해당되므로 공깃밥으로 써야 맞습니다. 여기다가 시옷을 적어 넣어줘라 라는 얘기입니다. 왜 넣는 거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거를 발음할 때 어떻게 발음하냐면 공기밥이라고 발음할 수 있어요. 충분히. 무슨 어쩔 수 없이 뭐 된소리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공기밥이라고 발음할 수 있는 걸 우린 이렇게 발음하지 않고 뭐라 발음하냐면 공깃밥 혹은 공기밥이라고 분명 이 부분을 쌍비읍으로 이렇게 된소리 되게끔 만들어서 발음합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 이 공기라는 말과 밥이라는 말 사이에 무엇인가 사이에 소리가 들어갔다 하여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에 소리가 들어갔다는 것을 표기해 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시옷을 넣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옷은 항상 넣느냐? 그건 아니에요. 끝에 그 자음이 위치해 있을 경우에 시옷을 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밤, 길. 얘는 우리가 밤길이라고 부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발음을 어떻게 합니까? 밤길이라 하죠. 그죠? 우리 이렇게 발음하잖아요. 밤길. 밤길이 아니라 밤길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밤과 길 사이에 소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밤길이라고 우리는 발음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때문에 그러면 여기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났음을 표시해 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사이에 시옷을 넣으려 했으나 근데 뭐가 자리 차지하고 있어? 바로 미음, 종성 자리에 자음이 떡하니 위치하고 있네? 그러면 시옷이 들어갈 자리가 없으니까 그냥 밤길이라고 발음하고 밤길이라고 쓰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음으로 끝났을 경우 그때는 시옷을 넣어줄 수 있어요. 사이시옷을. 됐죠? 우측에다가 사이소리 현상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하자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이소리 현상은 사이에 소리가 들어가는 현상인데 크게는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세 가지 종류의 사이소리 현상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가장 큰 대전제는요. 이게 필요합니다. 합성어가 될 때입니다. 합성어를 이룰 때. 알겠죠? 사실 니은 첨가인 경우에는 파생어든 합성어든 상관없이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모음 이 혹은 이 야여여유 어쨌든 그게 뒤따라올 때 니은이 덧붙는 어떤 현상을 니은 첨가 현상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이소리 현상은 합성어가 될 때가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파생어는 안 돼요. 합성어를 이뤘을 때 그때 뒤에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변하는 현상. 바로 예 들어주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쉽겠죠? 뱃사공 해볼까요? 이번엔 뱃사공 해볼까요? 배, 그 다음에 사공. 요 둘이 붙었다 칩시다. 자, 그러면 우리는 배사공이라고 안 합니다. 그죠? 우리 이거 발음할 때 어떻게 발음합니까? 뱃사공이라고 하죠. 뱃사공. 어떻게? 뱃사공.
아니면 배싸공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배와 사공이 붙으면 우리는 발음을 배사공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들은 이때껏 계속 발음을 배싸공이라고 했다 그거죠. 그러면 왜 시옷을 쌍시옷을 발음하느냐? 아, 그 사이에 뭔가 소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면 사이에 소리가 들어갔다는 것을 표기해주기 위해서 시옷을 넣어주자. 종성 부분에, 끝소리 부분에. 그래서 그걸 또 표기에도 반영해서 우리는 배싸공이라고 쓰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첫 번째 현상에 대한 설명입니다. 알겠죠? 여기서 이 예사 소리가 된 소리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 볼게요. 합성을 이룰 때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야 되는데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미음, 니은으로 시작되면 니은 소리가 첨가되는 경우가 있대요.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보면 좀 더 이해가 빠르겠죠? 이 플러스 몸이 되면 우리는 그러니까 치아를 말하는 겁니다. 이에다가 몸이 붙으면 그냥 이몸이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발음을 어떻게 발음하냐면 잇몸이라고 발음한다는 것이죠. 잇몸. 이 말인즉슨 이 이라는 단어와 몸이라는 단어 사이에 어떤 소리가 들어가서 니은이 첨가되어 발음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때문에 역시 이렇게 사이에 소리가 들어갔다는 현상을 표시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에다가 시옷을 사이에다 넣도록 하자. 그래서 우리는 표기도 발음도 이렇게 잇몸이라고 쓰는 것이죠. 요 녀석. 그러니까 사이에 소리가 납니다 라는 표시로 요 시옷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알겠죠? 다른 예 하나만 더 들어봅시다. 코와 그다음에 날이 붙으면 우리는 코날이라고 하지 않고 콧날이라고 합니다. 콧날. 그죠? 그때 니은 소리가 첨가됩니다. 사이에 소리가 들어간 현상이네. 그러면 사이에 소리가 들어간다는 것을 표현해주기 위해, 표시해주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시옷을 넣자 그거예요. 그래서 콧날로 이렇게 발음하고 콧날로 쓰는 것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합성을 이룰 때 앞말의 음운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앞말의 음운이 모로 끝나든 뭐 상관없어요. 그게 모음으로 끝나든 자음으로 끝나든 상관없이 뒷말이 모음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될 때, 이 반모음 이, 그러니까 얘는 이, 야, 여, 요, 유만 얘기합니다. 모음 이나 야여여유로 시작될 때는 니은이 하나 혹은 두 개가 첨가되는 경우가 있대요. 자, 이것에 대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부억 1 봅시다. 부억 플러스 1인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발음합니까? 부엉일로 발음하죠. 그죠? 자, 그럼 이 세 번째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한번 따져보자고요. 합성을 이뤄야 된다. 부억, 억은 맞죠? 그 다음에 1, 얘도 억은 맞죠? 억은 플러스 억이니까 합성은 맞네요. 그 다음에 앞말의 의문과 상관없다고 했으니까 키읔으로 끝나긴 했어요. 앞말이. 키읔으로 끝나긴 했는데 자음으로 끝나든 모음으로 끝나든 상관없다고 했어요. 근데 뒷말이 이나 그 다음에 반모음 이로 시작될 때, 그러니까 야여여요일 때입니다. 자, 그럼 여기 보니까 여기 이가 있네요. 뒷말이 이로 시작될 때 그때 니은이 하나 혹은 둘이 첨가됐대요. 니은이 여기에 하나가 첨가됐죠. 두 개가 아니라. 두 개가 첨가된 예를 한번 볼까요? 두 개가 첨가되는 요런 게 있습니다. 깻잎 있죠. 깻잎. 그죠? 깨 플러스 잎인데요. 그죠? 깨도 어근입니다. 그죠? 잎도 어근입니다. 합성어인 거 맞고, 그 다음에 앞말의 음은 상관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음으로 끝나긴 했는데 사실 상관없고요. 뒷말이 모음 이나 야여여유로 시작될 때 여기서는 모음 이로 시작됐네요. 거기에 니은이 하나 혹은 둘이 첨가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게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첨가가 되죠. 깬잎. 그러니까 발음은 이렇게 하는 것이죠. 깬잎. 그죠? 결론적으로 지금 니은이 두 개가 첨가가 되잖아요. 니은 둘이 첨가되는 경우. 이 경우입니다. 자, 이게 모두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알겠죠? 어쨌든 결국 이 깨와 잎이 붙으면은 우리는 깻잎이라고 니은이 덧붙어서 발음되기 때문에
사이에 소리가 들어간다. 그런 현상이다. 사이소리 현상이니까 그러면 사이소리 현상을 표현해주기 위해서, 표기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깻잎이라고 쓰자라고 하는 것이죠. 요 시옷. 그죠? 뭐 종성자리 아무것도 없는 모음으로 끝난 말이기 때문에 시옷 들어가도 상관없겠죠. 그죠? 자, 그럼 단어 하나하나 체크해 보자고요. 뭐가 맞는지. 자, 조개쌀, 조개살. 자, 이 중에서 맞는 건 아마도 조개쌀이겠죠. 그죠? 우리 발음을 결론적으로 어떻게 발음하는지 한번 써보자고요. 자, 어떻게 발음합니까? 조갯쌀 혹은 조개쌀이라고 발음을 하겠죠. 분명 조개살인데, 그러니까 조개와 살이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인데 우리는 분명 조개살이라고 부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소에 조개쌀이라고 발음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이에 시옷이 들어갔구나. 아니, 이 사이에 소리가 들어갔구나. 그걸 우리가 표기해 주기 위해서 이 밑에다가 뭘 써두자? 시옷을 넣어주자. 종성에 자음이 없으니까요. 시옷을 넣을 자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개쌀이라고 듣는 게 맞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죠? 어쨌든 합성어고, 그죠? 조개, 얘도 어근이죠. 살도 어근입니다. 어근과 어근이 이루어진 어떤 합성어인 거 맞고, 그리고 앞말이 모음으로 끝났어요. 그죠? 그 다음에 뒷말의 첫 소리, 이 시옷이 쌀 된 소리로 나기 때문에 사이시옷 받쳐 적는 거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리세냐 자리세냐. 자, 우리 역시 또 발음할 때 우리는 자리세라고 발음해요. 자, 이 경우도 앞에 조개쌀과 마찬가지의 케이스죠. 사이소리 현상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종류 중에서 첫 번째에 해당됩니다. 합성어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 뒤에 있는 요 예사 소리가, 그죠? 뭐로? 된 소리로 이렇게 발음되는 현상, 사이소리 현상 맞습니다. 우리는 분명 자리세라고 발음하니까요. 그러니까 자리라는 어근과 세라는 이 한자, 순우리말과 한자가 합쳐져서 이루어진 단어인데 자리세라고 분명 발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세라고 발음하는 걸로 보아 이 자리와 세 사이에 무언가 소리가 들어갔구나. 그러면 소리가 들어갔다는 것을 표시해주기 위해서 종성에 자음 없네? 그러면 여기에 시옷 넣어도 되겠지? 그래서 자리세 이렇게 쓴다 이 말이죠. 됐죠? 자, 세 번째 보도록 합시다. 마구간이 맞냐 마구간이 맞냐. 근데 한자어로 이루어진 단어는요, 그 친구들은 꼭 그 위에 나와 있지만 곡간, 셋방, 숫자, 착간, 퇴간, 횟수 요 딱 6가지 이외에는 사이시옷을 받쳐 적지 않습니다. 근데 마구간은요, 얘는 한자어이기 때문에 요게 맞죠. 마구간. 마구간이라고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발음을 마구간이라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발음은 이게 맞아요. 이게 맞긴 한데 사실 한자어이기 때문에 요 앞에 시옷을 받쳐 적지 않는다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마구간이라고 쓰고 발음은 마구간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허드렛일, 얘는 그래도 한자어로만 이루어진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은 갖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거를 분석해보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허드레라는 어근과 일이라는 어근이 만났는데 우리는 이걸 발음할 때 이렇게 발음한다는 것이죠. 허드렛일. 그러면 니은이 덧붙었네요. 기억납니까? 사이소리 현상 중에 세 번째 현상, 합성어를 이룰 때 앞말의 음문에 상관이 없이 뒷말이 이나 야여요유, 근데 여기 이로, 뒷말이 이로 시작될 때 그때 니은이 하나 혹은 두 개가 덧붙는 게 있다고 했어요. 결국엔 지금 니은이 몇 개가 덧붙었나요? 니은 두 개가 덧붙었네요. 그죠? 그죠? 근데 우리는 허드레 플러스 일은 허드레 일이라고 발음해야 될 것만 같은데 허드렛일이라고 니은을 더욱더 첨가시켜서 발음했다. 그러면 사이에 소리가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이에 소리가 들어갔음을 표시하기 위해서 시옷을 종성자리에 자음이 없네. 이렇게 시옷을 넣는다. 그죠. 그래서 허드렛일이라고 발음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사날인가 제삿날인가. 요 날이 우리나라 말이거든요. 우리 순우리말이에요. 제사는 아무래도 한자어죠.
어쨌든 무조건 앞뒤 어근이 모두 한자어는 아니기 때문에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은 갖췄는데요. 그죠? 자, 제사라는 말과 날이 붙었는데 우리는 발음을 이상하게 하면은 이렇게 발음된다는 거죠. 제삿날. 니은이 몇 개 붙었나요? 한 개 더 붙었네요. 그죠? 자, 이 경우에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이소리 현상 세 가지 종류 중에 두 번째 현상인 것 같아요. 그죠? 왜냐면 합성어를 이룰 때 어쨌든 얘는 제사도 어근이고요. 날도 어근입니다. 그래서 합성어 맞죠? 근데 합성어를 이룰 때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대. 앞말 모음으로 끝났죠? 그 다음에 뒷말이 미음 혹은 니은으로 시작되면 니은으로 시작됐네요. 그러면 니은 소리가 첨가되는 경우 바로 이 경우겠죠. 그죠? 그래서 제사날이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삿날이라고 발음하기 때문에 중간에 사이에 소리가 들어간 현상이 있구나. 그러면 또 그걸 표기해주기 위해 여기다가 시옷을 집어넣어 주더라. 그래서 우리는 표기도 이렇게 제삿날이라고 표기하고 발음은 제삿날이라고 발음하는 것이죠. 됐죠? 오른말들만 이렇게 골라본다면 조갯살, 자릿세, 마구간, 하지만 발음은 마구간이라고 발음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허드렛일, 제삿날 이렇게 얘네들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하죠. 네. 왜냐면 뒷부분에 나온 3번과 4번의 그 학습활동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간단하게 그 줌수업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또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고요. 또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